역사상 가장 극적인 금융사건으로 꼽히는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자, 오늘은 이 거대한 붕괴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도대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불과 몇 주 전이었어요. 금융 전문가였던 로저 뱁슨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조만간 붕괴가 올 것이고 그것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모두가 영원할 것 같은 파티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뱁슨의 예언이 있고 나서 채 2달도 안 돼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던 그 끝없는 낙관론이 그 기반을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붕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엄청난 낙관과 번영의 시대로 말이죠. 그 시대를 바로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1차 대전에서 이기면서 유럽에 돈과 물자를 빌려주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떠올랐죠. 포드 자동차, 라디오 같은 신기술은 대량 생산과 소비 문화를 폭발시켰고요. 당시 후보 대통령은 모든 가정의 소태, 닭고기를, 모든 집 뒷마당에 자동차를 약속할 정도였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 모든 낙관의 중심에는 바로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6배나 뛰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에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이런 주식시장의 열풍이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은 물론이고 공장 노동자, 식당 주인, 심지어 구두 닦기 소년까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투기가 거의 국민 스포츠가 된 셈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이 신용거래라는 거였어요. 투기의 불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제도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내 돈이 거의 없어도 빚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신용거래라는 게 논리는 아주 간단한데 그게 또 치명적으로 유혹적이었던 거죠. 내가 가진 돈은 딱 10%만 내고요, 나머지 90%는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주가만 계속 오르면 주식 팔아서 빚 갚고 남는 돈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그 꿈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가가 만약 떨어진다면? 그럼 모든 걸 잃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바로 이 위험한 약점이 우리를 1929년 10월 세상에 뒤바뀌었던 그 혼돈의 일주일로 다시 데려갑니다. 자, 모든 건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이 11%나 폭락하니까 월가의 큰손들이 돈을 풀어서 간신히 막았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검은 월요일,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마침내 운명의 검은 화요일에 시장은 완전히 붕괴하고 맙니다. 대재앙이 현실이 된 거죠. 이 패닉의 규모,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이틀, 검은 월요일과 검은 화요일에만 시장이 20% 넘게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냥 시장 가치의 4분의 1이 말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29년 9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다우존스 지수가 3년 뒤에는 무려 89%나 폭락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미국의 부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주가 폭락은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그 충격파는 월스트리트를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10년간의 길고 긴 고통의 겨울이 시작되었죠. 이건 주가지수 숫자 노름이 아니었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은행이 9,000개 이상 문을 닫고 기업은 10만 개 넘게 파산했어요. 전 세계 GDP가 15%나 줄어들었으니 그 피해는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실업률이 26%라고 하면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당시 일하던 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직업을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주식시장 붕괴 하나가 10년이나 가는 끔찍한 불황으로 이어준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주가 폭락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이미 고물대로 고마했던 경제가 터져나온 증상에 불과했다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당시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구조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위 1%가 부의 60%를 독점하는 극심한 불평등, 빚으로 겨우 유지되던 소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망해가는 농업, 그리고 아무런 규제도 없이 난립했던 부실한 은행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공황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원인을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맞서고 있습니다. 케인스 학파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경제 전체가 멈춰섰다고 보고요.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은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 않아서 경제를 질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100년 전 일이지만 이 사건은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나서 루스벨트 정부는 뉴딜 정책으로 금융 시스템의 판을 새로 짰습니다. 은행이 함부로 위험한 투자를 못하게 막고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SEC를 만들었죠. 또 은행이 망해도 내 예금은 나라가 지켜준다는 FDIC를 만들어서 다시는 뱅크런 사태가 없도록 했습니다. 보세요. 1929년의 이 유산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1929년에 한번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아주 신속하게 돈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역사는 지금 우리의 위기 대응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저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고통과 교훈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값비싼 유산인 셈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다음 대폭락을 막을 만큼 충분히 배웠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